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나라의 근간과도 같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죠. 오늘이 헌법의 생일입니다. 헌법이 자꾸 바뀌긴 했는데 33번째 생일날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쓰는 헌법의 생일날이에요. 우리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헌법 이야기 좀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의 스승이죠.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계속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 네. 그 헌법 파기한 사람들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로 바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내년 5.16, 네. 내년이 5.16 60주년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또 그 이제 해방 이후에 네. 헌법이 가장 또 심각하게 파괴된 그 날인데 네. 그날을 기념해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1차분 한 120명분을 그 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한 번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헌법을 깨도 된다. 네. 뭐 짓밟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수히 많이 헌법이 파괴되어서 예. 이것을 그 사람들을 다시 뭐 지금 뒤늦게 역사의 감옥에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고 또 자손들에게 기억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이건 자손만대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남는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 지키는 게 법 지키면 손해야. 네. 이런 그 의식이 좀 팽배해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특별히 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실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네. 뭐 5.18을 모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역사 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그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7월 17일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72주년인데요. 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 국경일이었는데 국경일 아니어서 못 쉬는 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헌법이 어떤 건지, 헌법을 공포한다는 게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네, 헌법은 뭐 모든 나라에서 그 최고의 법령이죠. 네. 최고의 법률로서 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 때 그 국가의 구성원인 공동체의 성원들이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룰을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의 이게 조직 형태만 그 대통령이다, 뭐 국회다, 사법부다, 뭐 그것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국민은 이런 권리를 가진다고, 국가는 이런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해놓은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네. 읽어보면은 아름다운 울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헌법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법 보고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네. 이제 헌법을 이제 뭐 교육할 기회가 있을 때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모든 국민은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바꿔서 나는 나 아무개는 예. 그렇게 읽어보면 그 느낌이 또 확 다르게 옵니다. 네. 제헌절은 빨간 날이었어요. 공휴일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임시헌법, 임시헌장이 공포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게 우리 헌법의 출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헌법은 조금 뭐랄까, 우리가 헌법의 가치나 의미를 좀 완전히 체화하지 못해 갖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주권 재민의 원칙은 그 이제 선포가 됐지만 다른 여러 가지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임시정부의 그 헌법이 이제 본 모습을 갖추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지는 게 해방 직전인 1944년인데요. 5차 개헌인데 이제 그때 그
그 유명한 그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 선포가 되고 예. 헌법이 무엇을 담냐면 그냥 단지 정부 조직 형태만 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재헌헌법의 거의 대부분이 그 수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네. 그 헌법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이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서 사회권적인 요소, 그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것까지를 담게 되는 겁니다. 72년 전 오늘 국회에서 재헌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재헌헌법은 재헌헌법에 담긴 핵심적인 가치는 어떤 사실 재헌헌법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세울 때 재헌헌법이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그 법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보수 정권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국가 시험에서도 또 어떤 교과서에서도 재헌헌법의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네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재헌헌법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헌헌법이 좀 빨개요. 아, 그때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얼마나 빨갛냐면은 네. 이 종북 좌빨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훨씬 빨갛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그때 재헌헌법이 훨씬 진보적이었어요. 빨갛다고 하지 않고 진보적. 훨씬 진보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재헌헌법을 그러면은 저 진보 인사들이 만들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좌파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고, 네. 중간파들은 백번 따라서 남북 협상을 했으니까, 네. 재헌헌법은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예, 친일파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죠. 뭐 친일파도 있었지만 재헌 의원들이 꼭 친일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 중에도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눈치 보고 있었을 때고요. 네. 어쨌거나 친일파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네, 어쨌거나 그 재헌헌법이 만들어질 시기는 네. 그 독립운동가들이 꿈꿨었던 나라. 네. 우리가 해방이 되면 이런 나라 세우자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남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좀 보수적인 분들이 남쪽에 모였지만 제가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북쪽에 인민민주주의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남쪽엔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둘이 굉장히 가까워요. 아, 그래요? 정치 형태에서는 뭐 좀 다른 것 같지만 정치 형태에서는 지금 헌법하고 재헌헌법이 가까운 것 같지만 사회 경제적인 그 내용에서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나 재헌헌법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우리 재헌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가령 그 중요산업 국유화. 국유화요? 네, 이건 통합진보당 강령에도 없죠. 못하죠. 네, 그리고 농지개혁이 들어있어요. 예. 농지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지주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무시하고 예. 토지를 강제 몰수해서 국가가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는데 지주들도 그 조항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는요? 왜냐하면 그 조항을 거부했다가는 혁명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아. 그 땅 아깝다고 꽉 쥐고 있으면 농민들이 와서 나서 찍어버릴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네. 지주들도 그 농지개혁을 받아들이면서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논과 밭은 나눠주는데 지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 대지하고 이면은 남겨다오. 예. 그래서 북한은 토지개혁을 해서 지주의 땅을 몽땅 다 뺏었는데 우리는 타협을 해서 그 논밭만 뺏고 대지와 이면을 지주들에게 남겨줘서 그게 대한민국이 지주와 농민 간의 대타협에 의거해서 출발했다는 것인데 이런 대타협의 정신을 이 후대에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이 재헌헌법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그 북한은 사회주의에다가 아주 쫄딱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재헌헌법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재헌헌법의 가장 그 중요한 해설서인 그 헌법회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재헌헌법을 기초한 유진호 박사가 썼고 초대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 펴낸 책인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입각한 이 개인 경제를 폐기하고
폐기라고 나와요. 자본주의 경제를. 네. 예, 그리고 그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에 입각한 체제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하면은 내란죄도 물어서 감옥 가고 꼴갱이라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 우리의 헌법은 법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헌법이라는 거는 약간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을 둘러싼 해석이 늘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헌법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이제 그 독재자가 자기 멋대로 했는데 지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헌법을 둘러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헌법을 둘러싼 그 해석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 그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담아서 민주주의를 좀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은 맞죠? 그런데 이제 그때 좀 상당히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비판이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헌법에서는 어떤 가치를 조금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사회권적인 요구, 그다음에 87년 그 당시에 그 개헌 논의가 한창일 때 노동자들이 진출해서 7, 8개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는데 그건 노동의 요구가 그 반영이 많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여성이나 환경 문제, 그게 30년 동안의 시대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돼야 할 것이고, 정치 체제 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직선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대통령 하자 하는 마음에 임기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5년 단임제를 했더니 제일 좋아진 게 누가 좋아졌냐면 관료들이 살판이 났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까지는 일조 1항까지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데 일조 2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냐? 현실적으로는 관료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단임제가 그 관료들의 어떤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권력 구조 면에서 바꿔야 한다라는 논의가 상당히 되고 있을 겁니다. 헌법 개정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은 이 권력 구조,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 단임제냐, 중임제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죠. 많이 갖죠. 그런데 다른 데를 들여다보면 또 많네요. 그럼요. 기본권적인 면에서 특히 87년에는 진짜로 여성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그 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약했고 거의 논의되지 않았죠. 노동 문제는 한창 그때 이제 불거지고 나오고 있었지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87년 헌법은 헌법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어떤 좀 부르주아적인 헌법,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2단계로 넘어가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반영된 어떤 사회권이 반영이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선생님, 반헌법 행위자 열전 어떤 기준으로 이 반헌법 행위자를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일 명사전을 만들 때도 친일파의 기준이 뭐냐, 이제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그래도 좀 쉬운 게 헌법이 성문화된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을 파괴한 행위인데, 그런데 저희는 나쁜 헌법이라도 헌법으로 인정해주고 유신헌법이나 5공화국 헌법 같은 거는 그때도 유신헌법을 지켰으면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만든 행위 자체는 몰라도 유신헌법에 보더라도 고문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암만 이승만 때 분단이 치열했을 때 민간인 학살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런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것을 파괴한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친일명사전에 비해서는 훨씬 좀 기준이 명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은 있네요. 법이 있네요. 헌법이요. 그렇죠. 자, 그 헌법에 벗어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많죠. 많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분,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저희가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고민 중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저희가 느슨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환경권이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워낙 그러니까 명백하게 헌법 정신이 아니라 뇌물 받은 거는요? 뇌물 받은 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 집어넣질 못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안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법원장 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들어가고 민복기, 유태흥 등등이 들어가고 또 아마 김기춘도 당연히 들어가고. 네, 법을 농단한 사람들은 들어가는군요. 뭐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다 들어갈 겁니다. 혹시 백선엽 씨는 들어가 있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에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들어갑니까? 반헌법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친일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들어갔냐면은 민간인 학살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백선엽 장군의 뭐 공적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지만 백야사라고 해서 지리산 일대에서의 토벌 과정에서도 거기서 이제 상당한 민간인 희생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있으면 그렇죠. 때의 얘기라든가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백선엽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언제 나옵니까? 1차분은 2021년 내년 그러니까 5.16 5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서 1차분을 내고 저희가 1차분 나오고 한 3년 내에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작업이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좀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쟁 영웅 중에 왜 백선엽 씨만 이렇게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우선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인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정희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요인들이 겹쳤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홍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스티스님이 몽고 울란바토르 대학 방문했는데요. 한국어 고급반 학생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읽기 교재로 쓰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인 저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주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얘기했는데 헌법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느끼는 바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